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42세 여성입니다. 운명의 장난이란 말처럼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불과 5년 만에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고 악몽 같은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시밭길을 헤치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깜깜한 터널 속에 들어선 것처럼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끔찍한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고진감래처럼 모진 고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행복도 어느새 찾아오는 법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지 믿기지 않는 영화 같은 경험을 들려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채소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농산물 시장으로 나가서 각종 야채를 받아서 거래를 하는 식당에 대주셨고 오후에는 아파트나 주택가를 돌면서 주부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워낙 부지런하고 남을 속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트럭이 질이 안 좋은 야채들을 싸게 팔아도 아버지도 정직하게 좋은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손님들을 속이면 절대 안 돼. 당장은 돈 벌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된다.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셔서 아버지를 믿고 오는 단골들이 많으셨죠. 아버지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오시다가 친척의 소개로 엄마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는 중고 트럭을 사서 두 분이 같이 야채를 팔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니 어린 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에 맡기면 됐지만 부모님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농산물 시장에 가야 해서 유치원에 맡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트럭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게는 아버지의 트럭이 침실이었고 놀이터였죠. 부모님께서 식당에 납품을 하러 갈 때면 식당 아주머니들의 예쁨을 받곤 했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미경이 왔구나.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아. 밥은 먹고 나왔니? 단골 식당에 들리면 식당 아줌마들께서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제게 요구르트나 귤 같은 걸 챙겨주시면서 기특하게 바라봐 주셨죠. 그 중에서도 7년째 단골인 부부가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을 만나게 된 계기도 참 특별했죠. 부모님이 채소를 팔아보려고 식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고정적으로 거래해보자고 부탁할 때였습니다. 사장님, 채소 거래하는 곳 없으면 저희가 싸게 드릴게요. 제일 좋은 물건만 드릴 테니까 한 번만 거래해보세요. 아유, 갑자기 와서 왜 그러세요? 우린 채소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식당은 거래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했는데 그 식당 주인은 첫 만남에서 흔쾌히 채소를 받겠다고 수락했습니다. 오, 안 그래도 거래처 좀 찾으려고 했는데 야채를 아주 좋은 걸로 골라오셨네. 좋아요. 계속 가지고 오세요. 주인 아저씨 말로는 시장에 직접 나가서 채소를 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고정적으로 대주는 거래처를 찾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온 물건이 마음에 든 아저씨는 아침마다 시장에 가지 않고 아버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래가 7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식당 주인 부부는 아주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늘 사탕이나 과자를 챙겨주었고 가끔씩 용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급하게 말려보았지만 소용없었죠. 어이구,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애 버릇 나빠져요. 아니에요. 내 딸 같아서 그래요. 미경아, 괜찮아. 어서 받아. 제가 엄마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주인 아줌마께서 웃으면서 용돈을 주었어요. 그 식당 주인 부부에게는 저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초등학생이 되자 주인 아줌마께서 농담처럼 저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하셨죠. 미경아, 너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래? 아줌마가 제일 좋다며. 그럼 우리 진수랑 결혼해야지. 네, 전 진수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해서 진수랑 아줌마랑 같이 살래요. 어린 마음에 결혼한다는 의미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였죠. 그럴 때마다 진수가 부끄러워하면서 아주머니 뒤에 숨어 있었는데요. 장사를 하는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낯을 가리지 않았지만 진수는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았고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늘 수줍어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수의 소극적인 성격은 고등학생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서로 마주쳐도 피하는 지경에 이르자 제가 먼저 다가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수야, 요즘 톡 못 봤는데 잘 지냈어? 오랜만에 마주쳤길래 제가 웃으면서 진수에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 진수가 얼굴을 붉히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줌마도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어이구, 사내 놈이 저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째. 진수야, 오랜만에 네 여자친구 왔는데 왜 그러냐?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해야지. 주인 아줌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를 며느리로 점찍어 두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방학이 되면서 몸이 불편해진 엄마를 대신해 제가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오래 본 사이이기도 하고 그 모습을 예쁘게 봐주셔서 절 볼 때마다 진수랑 사귀라고 하셨죠. 어른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버지를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뒤를 이을 생각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갈 생각 없는데 아빠 대신 장사하면 안 돼? 나도 채소 고르는 법은 다 알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전문대라도 갈 생각을 해야지. 20살도 안 된 기집애가 장사는 무슨 놈의 장사야? 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고생만 하는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편하게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제가 장사를 하는 게 더 속 편했거든요. 더군다나 공부에 관심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매일 수업 듣고 숙제를 하는 게 지겨웠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는 것 자체가 싫었죠. 그래서 대학에 가서 그 짓을 또 몇 년간이나 하느니 운전면허를 따서 아버지 대신 장사를 해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공부보다 장사가 내 적성에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버지께서 포기하시고 대학 진학 대신에 장사를 배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우선 면허부터 따라. 아버지가 한 번 했다면 장사하는 법 가르쳐 줄게. 아버지는 제가 운전면허를 쉽게 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한 번에 면허를 따버리니까 갑자기 한숨을 쉬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미경아,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 평소엔 책상에 앉아있지도 않더니 면허 따라고 하니까 하루 온종일 앉아있는 거 보고 놀랬다. 당연하지. 공부 말고 장사하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 그리고 아버지 몸도 안 좋잖아.
얼른 나한테 장사하는 법 알려주고 아버지도 쉬어. 얼마 전부터 아버지의 허리 디스크 증상이 악화되던 찰나였습니다. 오래 앉아있지 못하셨고 무거운 물건도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했죠. 엄마도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저밖에 나설 사람이 없었는데요. 제가 면허도 한 번 했다고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드려서 그런지 아버지께서 제 대학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트럭으로 운전 연수를 시켜주셨죠. 아버지께 트럭 운전을 배운 지 한 달이 지나자 저 혼자 운전할 실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믿고 운전대를 완전히 넘기셨어요. 배우는 게 빠르네. 네 말대로 넌 장사꾼 체질인 것 같다. 그치? 내가 뭐라 했어. 나 대학 가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아버지께 인정받게 되니까 신이 나서 더 적극적으로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채소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단골 식당 주인들은 모두 저를 알고 있어서 장사는 매우 수월했죠. 대부분 아주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주택가를 돌다가 처음 채소를 사러 온 아주머니들은 새파랗게 어린 제가 혼자서 장사를 하는 걸 보고 놀라셨어요. 어머, 사장님이 젊으시네. 아니, 사장님이 따로 계신 건가? 아니요, 제가 주인이에요. 아버지랑 하다가 물려받았어요. 세상에,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네. 제가 어리기도 하고 여자라서 그런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아주머니들도 어린 여자 사장님이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눈치셨어요. 오랜만에 들린 동네가 있었는데 야채가 싱싱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장사꾼으로 자리 잡아가는 사이에 진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진수의 식당에 찾아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경아, 잠깐만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들고 온 야채 상자를 내리고 바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걸까 싶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아주 뜻밖의 말을 꺼내셨어요. 미경이 너도 이제 25살이지? 네, 맞아요. 사귀는 남자는 있니? 아니요, 장사하느라 남자 만날 시간도 없죠.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진수랑 영화 보고 밥 좀 먹고 와라. 네? 갑자기요? 영화랑 밥은 왜? 아니, 진수 이 녀석이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 있지? 그러면서 너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어디서 장사하냐고 물어보는데 지겹다 지겨워. 진수가 그랬다고요? 저만 보면 피하는 것 같았는데 설마요. 에이,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네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해봐라. 진수 그 녀석 좋다고 해볼래 할 거다. 남들이 보면 당혹스럽고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진지하게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진수에게 호감이 있었고 어릴 때만 해도 진수랑 자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수는 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진수도 절 좋아하게 돼서 쭈뼛거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약속을 잡아서 영화를 보았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만나자는 말이 나오자 역시나 남편이 절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예전부터 너 좋아하고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말 못했어. 내가 남자답게 먼저 밥이라도 먹자고 하는 거였는데 끝까지 못하겠더라. 남편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게 말을 걸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다리를 놔주신 거죠.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서 사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상견례 자리부터 결혼식 당일 신혼생활까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내서 친부모나 다름이 없는 시부모님과 같이 사니 시댁살이가 아니라 제 친정에 남편이 들어와서 처가살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유, 방금 장사하고 들어온 애가 무슨 설거지야. 넌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설거지는 내가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이 쉬세요. 네 시아버지가 보면 며느리 부려먹는다고 역정낸다. 어서 들어가서 쉬고 있어. 여자 혼자 장사를 하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장사도 접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게 됐는데 장사 일보다 수월했어요. 저를 언제나 딸같이 챙겨주시는 것은 물론 야채 파는 일보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정신없어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 한가해지면 시어머니는 한사코 저를 쉬게 만드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제가 일하는 걸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가, 시애미는 뒀다가 무엇에 쓰려고 그래? 그냥 시애미가 하게 둬라. 아버님, 어떻게 어머님한테 시키겠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제가 끝까지 테이블 닦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불러서 시키셨어요. 남들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어 하던데 저는 결혼 후가 훨씬 더 편했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편하고 행복했죠. 남편도 제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흔한 말다툼 한번 하지 않고 늘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꿈 같은 결혼 생활도 금방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박살나고 말았죠. 퇴근을 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남편 차와 정면 충돌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크게 다쳤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마셨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저보다 더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더 나쁜 일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한 시어머니께서 뇌졸중 증상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른쪽 편마비가 와버렸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까지 쓰러지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정신줄을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께 식당을 맡기고 저는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아버님도 식당 문 닫을 시간에 병원 앞을 찾아오셔서 제게 힘을 북돋아 주셨죠. 아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용기를 잃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같이 이겨내자. 식당 쉬는 날에도 병원에 들리셔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용기를 잃지 않고 버텼지만 시어머니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로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 없었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자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리신 것 같았죠. 결국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까지 돌아가시자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이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시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보름이 지나자 아버님께서 놀라운 말을 꺼내셨어요. 안 사람도 죽었는데 네가 계속 내 곁에 있어봤자 뭐하냐. 너도 더 늦기 전에 재혼해라. 내가 좋은 자리를 알아놨다.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을 하라뇨. 저는 아버님 모시고 계속 살 거예요. 아니다. 네가 없어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
괜히 너까지 발목 잡혀서 과부로 지내게 할 수는 없어. 네가 재혼 안 하면 혼자 남은 며느리 끼고 사는 고약한 시애비라고 욕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날 준비부터 하거라. 아버님께서 적당한 재혼 자리까지 알아놓으셨다면서 고집을 피우셨어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재혼식이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까지 꺼내셨죠. 그 설득과 호소가 한 달이나 이어져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봐서 아버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여성의 아들을 만나보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다르게 적극적이고 말주변도 화려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다 보니 재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랑 재혼한 남편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가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점들 때문에 마음이 잘 맞아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막상 재혼하고 나니 제가 생각한 재혼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시댁살이하게 된 첫날 어머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식당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혼 전에 식당에서 일해봤다며? 반찬이나 음식은 잘하겠구나. 네, 웬만한 건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다 배웠어요. 그럼 됐다. 내일부터 가게에 나와서 일 거들어라. 재혼한 뒤에 만난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니 며느리가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를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총각김치를 담아야 하니 무부터 다듬어 놓고 양념거리 준비해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서 매일같이 김치를 담아야 했고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준비하느라 채소를 다듬어야 했어요. 힘이 들어서 잠깐 쉬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금세 다른 일거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아니, 지금 퍼즐을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오기 전에 반찬들 담아서 포장해 놓으라고. 할 일이 많은데 너만 지금 쉬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가 잠깐이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채소를 다듬고 만지느라 손에 독이 올라서 부르트고 물기 때문에 습진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무거운 배추며 무 다발을 옮기느라 허리와 무릎에 골병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 일어서는데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서 현기증이 일어나서 쓰러질 뻔했죠. 병원에 가봤더니 빈혈이 아주 심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쉬어줘야 몸이 버팁니다. 며칠 동안 푹 쉬셔야 할 컨디션이에요. 지금 쉬면 안 돼요. 가게가 한참 바쁠 때라. 이 몸 상태로 일을 하시겠다고요? 의사는 걱정을 했지만 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해보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전부 다 내보내는 거 있죠?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며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데 눈앞이 아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곧장 어머님께가 하소연했는데요. 어머니, 아주머니들 전부 다 내보내면 일은 누가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시더군요. 누가 하기는 누가 해? 네가 해야지. 멀쩡한 일꾼 놔두고 왜 돈 아깝게 사람을 쓰니? 안 그래도 자르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엄살 피우길래 며칠 더 데리고 있었던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예의 차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가게를 시작한 후로 빈혈도 심해지고 허리도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의사들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돈이나 벌려고 멀쩡한 사람 환자로 만드는 것들이야. 딱 봐도 아파 보이지도 않더만. 왜 엄살이야? 잔말 말고 어서 시킨 일이나 해.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해도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산더미처럼 쌓인 야채를 다듬고 양념을 해서 장사 준비를 해야 했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채소를 다듬을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고 시아버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께 전화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얘야, 많이 힘들지?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그렇지만 여자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견디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한테 전화하지 말거라. 내가 네 치납이면 어찌해주겠는데 나도 남의 집 사정 끼어들 수도 없다. 기댈 곳이 시아버지뿐이라서 연락한 건데 이렇게 차갑게 나오시다뇨. 제가 자주 연락드려서 그런 거냐고 조금만 전화하겠다고 사정해도 아버님은 차가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더군요. 아버님께서 아예 전화번호도 바꾸고 저와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봤는데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 몰래 식당을 처분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과도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이제 별 방법도 없었죠. 시어머니의 구박을 억지로 견디면서 살아야 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갈라섰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지? 전처랑은 사별한 거라면서 아까 어머님이랑 한 이야기는 도대체 뭐야? 뭐? 설마 몰래 엿들은 거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별한 거나 이혼한 거나 매한가지 아니야? 그게 어떻게 똑같아? 왜 이혼한 건데? 이상한 이유로 이혼한 거야? 나한테 왜 거짓말한 건데? 이상한 이유로 이혼한 거 아니야. 사실대로 말하면 왜 이혼했는지 물을 거잖아. 그래서 그냥 전처가 죽었다고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 이혼한 거냐고. 좋게 말할 때 이야기해. 어머님까지 다 깨우기 전에.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남편이 전처가 바람이 나서 갈라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할 때 그런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기 귀찮아서 거짓말한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백수 건달이었죠. 제게 주는 생활비도 날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돈을 타오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해놓고 나갔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갔길래 급히 남편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PC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따라갔더니 남편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PC방 알바생한테 남편에 대해 물으니 단골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딱 봐도 일하러 간다고 해놓고 매일 여기로 온 것 같아 저도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마 매일 여기 와서 게임하다가 온 건 아니지?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지금도 사업 준비 중이야. 여기는 어쩌다 한번 온 거라고. 그럼 나한테 말을 해야지. 당신 이혼도 그렇고 도대체 왜 날 속이는 거야? 백수면 백수라고 솔직하게 말해야지. 왜 사업가 행세를 했냔 말이야. 엄마한테 돈 조금씩 받아서 투자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지고 들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날 몇 번이나 속인 거냐고 따지는 거잖아. 당신 이거 말고 속인 거 있어?
좋게 말할 때 다 불어. 아이고, 그래. 나 백수라고 다 떠들고 다녀라. 동네 사람들 다 알겠다. 나 백수라고 소문내서 속이 시원하냐? 조금만 기다려봐. 곧 준비하고 있는 사업 대박 나면 너 같은 것도 얄짤 없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길래 저도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알바생에게 쫓겨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준비한다는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매일 뼈 빠지게 고생하느라 날이 갈수록 삐쩍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녹초가 되도록 몇 사람 몫의 일을 해낸 덕분에 시어머니는 시장을 벗어나서 건물의 1층에 반찬 가게를 열게 됐네요. 그러던 와중 단골 손님까지 생겨서 단체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 중에 부잣집 사모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김장철이 되자 사모님들이 단체로 자기들 김장을 시어머니에게 부탁한 겁니다. 무려 70포기의 김장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주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줌마들 몇 명을 동원해서 김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 가게에 저를 부르더니 김장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김장 70포기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거든. 내일 아침에 트럭 한 대가 올 거다. 배추랑 무 싣고 오는 트럭이니까 그 트럭 오자마자 바로 시작하거라. 어머님, 설마 그 많은 김장을 저 혼자 하라는 건 아니죠? 설마 하는 마음에 물어보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김장 70포기 정도는 너 혼자 충분하잖아. 당연하게 사람 불러달라고 하고 있니? 전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 일을 혼자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혼자 해요? 전 못해요. 아니, 인연이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너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릴 거냐? 어머님께서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뺨을 맞는 순간 제 정신도 번쩍 들었죠. 왜? 이제 정신이 좀 드냐? 어느 집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한 번만 더 대들었다간 다리를 분질러 버릴 거야. 기가 막히고 분했지만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아픈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눈물을 흘리며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는데요. 다음 날이 되자 김장거리를 실은 트럭이 왔습니다. 날씨는 거의 한겨울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었죠. 저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불어가면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더군요. 이를 악물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봐도 배추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아파오고 손이 얼어붙어서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양동이를 들어 올렸는데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있더라고요. 제 옆에는 낯익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온화하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길래 순간 누군가 싶었죠.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시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아가, 이제 정신이 드냐?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무척이나 반가웠어요. 그땐 저를 차갑게 내친 것은 기억도 나지 않고 말도 없이 사라진 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을 만났다는 생각만으로 기운이 나서 시아버지의 손을 꾹 잡았는데요. 제가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눈물을 흘리자 시아버지께서 우연히 반찬 가게를 들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더군요.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구나.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남남이라고 내쳤으니 말이다. 널 볼 면목이 없다. 시아버지는 제가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지내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재혼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시집살이를 넘어서서 못된 시어머니와 백수건달인 남편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저를 찾아오신 거였죠. 정말 미안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너한테 소개시켜 준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멀쩡히 잘 사는 애를 괜히 재혼시켰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길래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하루 온종일 울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다음 날이 돼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김장 걱정부터 꺼내는 거 있죠? 아니, 세상에 김장하다 말고 퍼질러 누워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보니까 멀쩡하네. 당장 일어나서 김장하러 가. 그때 잠깐 병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저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고 대뜸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김 여사,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일하다 혼절한 애한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더니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건물주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건물주라니. 시어머니가 아버님께 쩔쩔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저희 반찬 가게가 새 들어가 있는 건물 주인인 것 같더군요.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인간이 아니구만.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며느리 생각해서 싸게 세 주시기로 했잖아요. 계약서 썼으면서 왜 그러세요?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시어머니가 사색이 돼서 싹싹 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아버님께 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월세만 싸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돈까지 빌려줬더라고요. 아버님이 5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대신 내줬는데 시어머니는 몰래 저를 못 살게 굴었던 거죠. 아버님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시어머니를 건물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5천만 원도 당장 달라고 소리치셨는데요.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듣고 허리를 몇 번이나 숙이며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꾀병 부리는 줄 알았어요. 다 나을 때까지 설거지도 안 시킬 테니까 이번만 어떻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지금 가서 김장 다 하고 오세요. 그러면 쫓아내진 않을 테니까. 네? 그걸 어떻게 혼자서 해요? 며느리는 젊어서 그렇지 저는 나이 먹을 대로 먹었고. 딱 봐도 우리 며느리 아픈데 일 시켰구만.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아니에요. 할게요. 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병원을 나서니까 아버님도 감시해야겠다며 따라 나서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감시하에 혼자서 70포기의 김장을 담아야 했습니다. 몸살이 나서 사흘 동안 알아누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게다가 다시 병문안을 온 시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소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3년 만에 널 찾아온 이유가 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유언이라도 남기고 싶었어. 유언이라뇨?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몇 개월 안에 죽을 거라고 하니까 너밖에 생각나지 않더라.
네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도 늘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된 일이지. 제가 놀라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도 아버님께서 태연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연락을 끊은 뒤에 식당을 처분하고 30년 넘게 모은 재산을 모두 털어서 건물을 사셨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전부터 피곤하고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넘겼다고 하죠. 어느 순간 숨쉬기가 어렵고 기침이 갑자기 나는 일이 많아진 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피를 토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명이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절 찾아오셨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나한테 남은 재산 너한테 주려고 했다.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널 생각하면 늘 애틋해. 친딸처럼 내 곁에 두고 오순도순 지내는 거였는데 왜 결혼을 시켰을까 후회만 가득하구나. 아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더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남편이 저 몰래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업을 준비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께 탄 돈으로 내연녀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막 부려먹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우셨나 봅니다. 행여나 이혼해서 노예 하나 사라질까봐 입 다물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지니 어머님이 그제서야 제게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어쩌다 너한테 못할 짓 했지만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나까지 널 속이고 있어서 미안하다. 아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이혼할까봐 그랬어. 좀 이해해다오. 시어머니는 엎드려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그것 역시 거짓말이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힘을 빌려서 그동안 제가 당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냈어요. 전 시부에게 빌렸던 5천만 원과 남편의 바람에 의한 이혼 소송까지 진행해서 시댁은 총 7천만 원을 뱉었어야 했는데요. 돈이 없으니 대신 위자료로 일단 반찬 가게를 준다고 하길래 반찬 가게를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남은 돈은 분할 납부받기로 약속했고요. 그리고 시아버지 덕분에 건물주가 되었지만 반찬 가게는 직접 운영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건물주라고 한가하게 놀고만 있지 말라는 아버님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조용히 여생을 지내시고 계세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매일 아버님을 찾아뵙고 정성을 다해 돌봐드릴 때마다 기적적으로 아버님의 건강이 좋아져서 같이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게 반찬 가게를 넘겨준 시어머니는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무능하니 돈 벌 궁리가 없어진 거죠. 겨우 장만한 반찬 가게를 제게 넘겨주고 생계가 막막해졌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얘야,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니? 돈 빌려주면 갚을 수 있으세요? 차라리 제 가게에서 일하세요. 그럼 먹고 살기는 해드릴게요. 대신 김장 70포기 정도 혼자서 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제가 할 마음 없으면 돌아가라고 하니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님께서 제 반찬 가게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못된 며느리,
인성 쓰레기인 여자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소문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저를 흉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동안 제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어머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도 그 사실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오시더군요. 실컷 복수해서 그럴까요? 이제는 어머님한테 연민만 남아 있습니다. 골골대면서 일하시는 게 다 보여서 조금씩 할 일을 줄여드리고 있죠. 어머님이 아예 쓰러지실 때까지 일을 시키면 저도 똑같은 여자가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도 고마웠는지 웬일로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제게 준 적도 있습니다. 시댁살이 할 때 맛있게 먹던 반찬을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그 반찬이랑 밥을 먹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픔을 견뎌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글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아픔 없이 무던한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